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보신 다음에 좋다고 느끼시면은 눌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 잡기는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보여주는 일본이 요게 일본말 발음으로는 오레사마라고 돼 있네요. 영어로는 아로겐트, 트럼프 시진핑에 빌붙지 않는 유일한 비책. 스티븐 낙이라고 일본에서 정치 국제 관계를 가리키는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8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후 질서가 붕괴하는 가운데 일본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아주 생소한 비유를 하네요. 죄수의 딜레마. 우리가 갈등을 배울 때 죄수의 딜레마가 항상 나오는데 생각해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네요. 일본의 장점을 살린 전략으로 살아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 중국 사이에 낀 해양국가가 신냉전에서 선택해야 할 전략.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 미국이라고 미리 말하자면은 가정을 하네요. 트럼프 2.0 가속화, 미국 포스트, 최대 안보 파트너인 미국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무역 보호 정책은 미국 사회에 뿌리를 둔 장기적인 트렌드인 것이다. 종속을 강요하는 경제대국 중국, 중화권을 확대하는 시진핑, 반면 일본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지역 패권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구축하려는 것은 주변국의 종속을 요구하는 중화 사상 질서다. 미국의 안보가 초래하는 구조와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 양쪽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히 심각한 의미. 동아시아의 죄수 일본, 현 상태의 양다리 외교 유지 질서는 절대 무리라고 스스로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전면적인 베팅을 했을 때, 베팅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을 하죠. 미국이 동맹에서 철수하면 일본은 고립 위원에 직면한다. 반대로 베이징의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일본은 종속 국가가 돼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한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중 정치인들의 행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종속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진단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 constraint라고 그러죠. 삼중고 현실, 제약이 3개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약이라고 해석을 해보죠. 해상 교통로 의존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두 번째 고난, 중국 의존 경제라는 구조적 취약성, 반대초나 히토류 등 중요한 자원을 중국에 의존한 경제적 분리,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은 일석에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약, 세 번째 제약, 인구 감소 사회의 방위력이 한계. 이렇게 3가지 제약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약이 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아세안형 균형 외교, 소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 아세안의 균형 외교를 살펴보자. 실리 우선의 경제관계, 다자적 틀에 끌어들이기, 미중 등 강대국을 다자 협상이나 국제회의에 참가시킴으로써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한다. 부분적 협력, 단독 지배 저지, 간접적인 세력 균형이라는 5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아세안 제국이 소국으로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다각적인 외교를 한다 이거죠. 이거를 균형 외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재명 정권이 균형 외교, 실리 뭐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고 있죠. 이처럼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복수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통해 중국의 단독 지배를 저지한다는 과감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 헝가리형 전방위 외교. 하지만 헝가리가 이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EU와 나토라고 하는 강고한 안전보장의 골조를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는 이런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가 없다. 스위스형 무장 중립, 이거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일본의 독자적인 분야별 적응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어요. 첫째, 공급망 다양화를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 전략을 펼쳐야 한다. 우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교류에 대해서는 미중 양쪽 모두에게 거래를 계속한다. 다음으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를 파트너로서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한 호주 간 군사훈련도 있었죠. 영국의 항공모함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지금 외교 정책을 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국제관계 분야에서는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디지털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마련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만든 틀을 따를 뿐 아니라 스스로 국제규칙을 형성하는 규칙 메이커를 지향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합리성이다.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후의 국제 체제는 확실히 끝을 맞이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는 아직 시작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올 신질서를 스스로 형성하는 힘을 유지하면서 격동의 전환기를 유연하게 극복하는 것일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개 소시민으로서 저는 이석우화가 답이라고 줄창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박쥐가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한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글을 논리적인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일본이 미국 동맹에 전면적 베팅을 한다면 그러면 일본 경제가 악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을 못 믿겠다 꾀꼬리 하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분야별 적응 전략을 해나간다는 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 미국을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정이 저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미국을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죠. 만약에 한국은 미국 동맹에 전적 베팅을 한다면 그러면 친중에 잠식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적 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 가정을 혼내는 것은 먼 2000년 동안에 51번이나 중국과 싸웠다는 것은 자치하고라도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국은 통일이 그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990년대 초에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만은 지금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만나고서는 저는 중국은 역사적 주적이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 우리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제1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인 가정이 맞는 거라면은 미국 경제에 종속은 되지만 중국에 종속된 것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희망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앞에서의 그 대학 교수 국제 정치학을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미국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전제 조건은 미국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고 중국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집자는 이미 구구가 매국내라고 할 만한 발언을 저는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했죠. 이런 방송을 시작하면서 세계 뉴스나 이런 거를 다 주워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름대로 소시민도 정치가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도 고민을 해본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버터플라이라는 영화가 들어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액션 영화는 한국을 주문 대로 다 촬영했고 서울에 FBI도 출동하고 상원 의원도 출장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물론 스파이, 암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한국은 52번째 주가 되겠다고 선제적 제안을 하라. 그럼 한국 팔아먹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국노가 되는데 더 매국적인 발언을 하면은 캐나다가 51번째 주기 전에 아니 순서를 그냥 한국부터 그럼 51번째 주 하자. 이러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 신세계 질서에 왜 신세계 질서는 각국의 정부보다도 유엔과 같은 세계 통일 정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구질서가 무너지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고 다민족 스테이트로 생존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중국 80주년 정승절의 북중러 단합을 보여주었지만 균열할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북러미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여론인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여러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이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갈등은 소수에서 시작되어 다수에서 진행된다. 상위 0.1%가 38% 갈등을 유발하고 상위 1%가 74%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갈등은 에코 챔버 형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안해동하게 된다 이거죠. 핵심적인 정신적인 리더가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공격하는 커뮤니티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그러고 자신의 중고 집단의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해 상대방을 폄하한다. 중고 집단이라는 용어를 오래간만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준거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 근거,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 자기 뿌리에서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해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공격자의 활동이 강화되면 수비자의 활동은 감소가 되더라.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연구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자료라고 그러네요. 무너지지 않는 경우 수비자가 공격자와 직접적으로 격렬한 파이어스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있을 때 방어가 성공적이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 놈을 패줘서 이탈시키고 집단 공격을 막아라. 여기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만 공격자들에게 형성되는 에코 챔버를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좁은 한국 사회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대상으로 찍히면 답이 없다. 배가 한 놈만 패라는 것은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배우가 재미있게 봤었는데 거기에서 그 철가방들하고 다구리를 붙을 때 그 나무 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서 한 놈만 나는 팬다 해가지고 하죠.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갈등이 더 오히려 유발이 됐다고 하는 얘기고 편이 더 편향적이 돼가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배운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갈등 대립은. 문제는 뭐냐? 해결책은 A, 꼴 공동의 목적을 합의할 수 있다면은 D와 D'에서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주사책을 주입이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신과 같이 조그만 양의 어떤 주입만 하더라도 해결책을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가 어렵다면 공동의 적을 만들면 주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의 좌우 진영이 중공을 주적이라고 합의한다면은 일본 내에서도 다른 주입책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을까요? 중공이 주적이라고? 아니면은 공동의 목표를 뭐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입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이게 A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갈등 대립 구조를 해서 want 내 욕구나 그것이 원하는 것이 저 D'에 있는 놈들을 죽이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상황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둘이서 윈윈하는 길을 찾자는 게 목적이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상대방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를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나라라면 미국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내전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그런 내전을 하기 전에 우리는 A 공동의 목적을 합의할 수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역량과 두 번째 역량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다 읽어서 이해를 돕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고자 하는 것은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 번
앞에서도 이미 표현을 했죠. 원인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습니다. 원인 가정을 다른 거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만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유효성에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칸을 인격 모독적으로 걔는 원래가 나쁜 새끼야 라는 이런 식의 원인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국의 한국 근로자들의 취업, 불법 취업으로 잡힌 그거를 한국 정치인한테 몰아세우는 그런 거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윤 정권 때도 그랬고 이 현재 이칸 정권에도 그랬고 그 전 정권에도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과 협상을 빨리 좀 해서 A 취업 비자가 나오도록 이 협의를 정치적인 해결을 해달라 했는데 이 공무원 새끼들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 대한민국 공무원 새끼들이다 또 하면 제가 또 인격 모독적이 되니까 다른 원인을 생각한다면 뒤에 가서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 국가자본주의로 기울다. 국가자본주의라는 얘기가 제가 많이 좀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국가자본주의로 경제체제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9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로 닮아가는 미국 경제, 미 정부 전략산업 지분 확보 나서 트럼프식 개입 과거 일시적 구제와 달라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해온 미국이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을 앞세운 정부 개입 경제체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에서 방산 조선까지 전략산업 줄줄이 개입.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은 인텔에 이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거래가 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경우에는 반도체법을 통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매우 특별한 상황. 앞서 미 국무부는 히토류 채굴업체인 MP 머티리얼즈에 4억 달러 약 5,500억 원을 투자하고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한 바 있다. 한 주를 갖더라도 황금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록히드 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정부의 한 부분이다. 한편은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미국은 군산복합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식 국가 개입 과거와 달라 낭비 부패 우려도 이렇게 이제 원하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국영기업의 특혜로 해가지고 거기에 통해서 낭비 내지는 부패한 공산 집권당이 얼마나 많고 그 돈들을 해외에 은닉한 그런 공산당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대 국가 자본주의로 대립으로 보이지만은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로벌 금융자본한테 국가 자본주의도 맥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위의 국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이 아시아 경제에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표를 소개하고 있네요. 트럼프는 다음 달 중국 지도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한국으로 조용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레이나 트레인이 CNN에서 9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고 고문들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위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 사명이 CNN에 밝혔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관계자들은 에이펙과 별도로 양자회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확고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한번 마주 앉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때마침 발생한 미 네이버실의 북한 침투 작전 실패에 대한 결과가 불거져서 터져 나왔죠. 금요일 트럼프는 시진핑, 푸틴 모두의 총리 사진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으로 잃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이렇게 앞에 써놓고 이렇게 써면은 요게 비아냥거리는, 비아냥이라기보다도 전혀 반대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4월에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했었죠. 그런데 이 해당 관세는 지난달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는 11월까지 인상률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계속 개별 협상을 하면서 중국은 왜 계속 유예를 시키고 있을까? 제 수준으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트류 때문이다. 히트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글쎄요. 다른 나라도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 중국한테 공격하는 것은 우리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봐주는 거야. 중국은 거기에 대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20% 낮은 12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3차까지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다 현재 우선은 유예하자 두 번째 유예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1월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모두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 펜타닐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우회 수출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지 두고 볼 일입니다. 투자 압박 혹은 선거 전략, 트럼프는 왜 한국 공작을 겨냥했나 질문 플러스 강서구 기자가 더스코프에서 9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더스코프의 원초적 질문. 미 현대차, LG 엔솔 공장 단속 파장 첫 번째. 4일 미 당국 합작 공장 불시 단속 한국인 등 불법 체류자 475명 체포. 이 정부의 통보 없이 전격 단속, 이칸 개무시 당했다. 무역 합의 역량 주려는 포석인가? 트럼프 선거 전략 일환이라는 분석도. 관점 1. 바이든 치적의 흠집내기. 두 번째 관점, 전기차의 우회적 불만. 세 번째 관계, 외신의 지적. 외신은 한미 양국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엔솔이 합작 공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미 한국인 노동자 단속파문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편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꼿꼿이 앉아서 착한 학생처럼 서 있는 이재명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공장 배경인 것 같습니다. 강훈식 미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 행정 절차 후 전세계 출발. 송복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 비자 체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다. 국민 돌아올 때까지 긴장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입을 빌어서 나름대로 발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전세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어차피 추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우측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미국 정부 방침에 번번이 막혔다. 취업비자 A4가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A4가 아니고 E4네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10년 넘게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다. 업계 미자 확대 요청했지만 정부 후순위 미루며 화 불렀다. 2025년 9월 7일 한국경제 성상원 외 2명의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문제는 공무원 아새끼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고된 구금사태 미에 단기 인력 보낼 방법이 없다. 협력사 직원 취업비자 받기 어려워 납기 맞추려 ESTA B1 이용이 관례다. 주 정부도 묵인했고 결국 구매남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당한 법 침범을 했다. 그런데 호주 싱가포르 업체들은 전용 비자를 받아냈다. 그러면은 국가의 협상력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협상력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아예 협상 자체를 미뤘다는 얘기죠. 한국 부처간 떠넘기로 수수방관했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이 대규모 구금 사태를 부르는데 항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새끼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대해서 제가 공무원 새끼들, 국회의원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서 얘기한 인신공격적이고 지금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제가 근본 원인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다라고 저도 인식을 해가지고 원인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 이것 때문에 취업비자를 잘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 그 근로자들이 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아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원인 과정은 이렇게 그 체포 사태가 일어나는 거의 근본 원인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나타날 결과는 뭐냐? 니들이 우리가 그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무슨 기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 숙련 교육을 시킬 테니까 취업비자 빨리 내놔. 이렇게 미국 행정부 애들하고 협상을 하는 한국의 관료 협상가가 필요했었다라는 거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국기업 단속파장 미 현지 한일회장 특별 취업허가 필요. 결국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미 연합뉴스 9월 7일 기업들 안이하게 생각한 면 있어 법 존중하고 한계 있다면 고쳐야. 미 당국 단속 이례적 트럼프 국내 정치 겨냥한 것일 수도. 이것이 뭐 핵심적인 그 인터뷰 내용일 수 있는데 임태한 미국 조지아 동남부 연합 한인회장이 6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미 당국의 이민 단속과 관련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특별 취업 허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방문 비자나 ESTA 전자여행 허가를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식 비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별 취업허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개개인 안전이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으면서 그건 내치용으로만 얘기한 거지. 이 같은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행정부에서 들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야? 이건 그럼 어떡할래? 당신이 이런 거 생각해 봤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거 몰랐지?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야지를 매기는 거예요. 야지를 매기는 거예요. 이 칸은 어떻게 대응할까? 빨리 취업 비자 만들어. 그 이포를 만들라고 그렇게 발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존심이 거기에 뭔 존심이 있어요? 국민 개개인의 위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가라면은 하루빨리 자기의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미국한테 취업비자 내달라고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왜냐? 니들이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뭔 딴 거 가지고 또 딴지를 걸고 자빠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안 내줄 거야? 그럼 우리 투자 못해. 뭐 이렇게 좀 겉으로는 거창하게 좀 싫은 소리를 할지 어떤지 그거를 정치 외교적으로 좀 하는 그 외교적 수사들이 필요하겠죠. 북극 항로 시대 대비 해수부 노르웨이 덴마크 해운협력회의 개최. 백승철 기자가 뉴스1에서 9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가 9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노르웨이 오슬로 및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8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 및 5차 한국 덴마크 해운협력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자관 협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한국이 북극 항로 개척하려면 먼저 미국과 러시아부터 공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 자, 이거를 한국 부산에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캄차카 반도까지 가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지나서 그 사할린 앞바다로 해가지고서리 그 다음에 베링 해협, 그 알래스카하고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베링 해협 아닙니까? 알루샨 열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까운 러시아를 거의 러시아 해변을 거의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합의가 안 되고서 이 무역 항로를 개척할 수 있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러 대화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북러미 대화가 돼야 된다. 왜냐? 한국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 통일은 뭐 다음에 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쪽에서 그 러시아 측 그 해변을 따라서 가는 항로가 북동 항로라고 되어 있고 약 15,000km, 베링 해협을 지나가지고 북서 항로는 그린란드 쪽으로 캐나다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 그린란드를 그 미국이 먹으려고 여기에서 이제 패권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우리 그 한일 그 동해의 그 공동 수역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국경에 뭐 200캐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되는데 육지 방면으로는 어른들이 좀 녹아서 다닐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그 겨울에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그린란드 쪽으로 해서 캐나다 쪽으로 빠지는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항로가 있고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있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럽하고만 대화해서 될 거는 아니다.
핵심은 러시아와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럼 미국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하는데, 근데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자체를 위해서라도 북극 항로는 공유 항로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들 자기네들 경제 생존에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이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자치주로 독립을 시켰는데, 덴마크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령이라고 하죠.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가 되게 큰 땅인데 진짜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지하자원이 많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리고 또 미군 기지가 이미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북서 항로 개발도 아주 미래 경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의 상징인 유엔 상징 그림을 보면은 북극에서 보는 거로, 북극점에서 지구를 보는 거로 이 지구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동 판도바퀴나 튀르키예 K2 전차 본격 양산. 윤태희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7일 20년 수건 알타이. 하필이면은 또 알타이라고, 터키하고 알타이 산맥하고는 그런데 알타이 투르크 언어로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는 연결이 된다고 그러죠. 알타이 산맥이 사실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할 수 있는 산맥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리 시간 때 배운 것 같은데, 자관 알타이 알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하고 아주 친연성이 높은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산 K2 전차를 면허 생산하며 첫 국산 주력 전차 양산에 넣어졌다. 배량형 알타이, 현지 시간 앙카라 인근 항공우주산업단지 내 BMC 오토모티브 공장에서 생산 선비를 가동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바퀴를 하나 더 만들고 차체를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탱크는 3명 탑승인데 4명으로 늘어났고, 그 대신 분당 발사 속도는 12발에서 6발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알타이로 만들어내는 것은 K2보다도 더 무겁고 느린 그런 K2형이 된다. 어쨌든 튀르키예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거 사용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모양이에요. 현지 언론 연차별 납품 계획까지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또 이렇게 생긴 사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2 전차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하늘엔 붉은 달, 3년 만에 개기월씩 온다. 이거 한번 봐볼까 했는데 밤에 한밤중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달, 레드문.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됐을 때는, 천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뭔가 세상에 뭔가 변고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죠. 9월 오늘이 9월 8일인데 개기월식이 일어나서 붉은 달, 레드문 이런 거가 나오면은 무슨 늑대가 어쩌고 그런 거하고 연결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걸 잠깐 쉬어가는, 새벽 3시 언제까지 됐다는데 보라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새벽에 일어났으면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도 개기월식 사진을, 요거는 2022년에 찍은 건데 2025년에
찍힌 사진도 한번 뉴스에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본의 히사히토 왕자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군주제의 마지막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AP통신 9월 6일 날 했는데 다른 통신에서도 취급을 했는데 오늘 연속해서 또 했는데 이런 그 성년식 하는 복장이라든가 이번에 그 히사히토라는 왕자, 그러니까 현재 천황 말고 왕세자, 천황의 동생 왕세자의 아들이죠. 딱 하나 이때입니다. 요거가 어렸을 때니까 부인하고 왕비하고 왕세자비하고 딸들이 좌우에 그 마누라가 이쁘니까 애들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관 후대를 위해서는 이쁜 마누라를 얻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을 쭉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복장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천황과의 복식은 한국의 상복과 유사한 게 많이 보여요. 어떤 복식에는 그 우리나라 상복 때 이렇게 무슨 허리에 두르고 하는데 뭐 주렁주렁 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색깔만 틀리지 우리나라는 그냥 삼배 옷을 입지만은 뭐 어디서 읽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슷한 것 같다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생각이 없겠지만 미국 언론은 이틀 연속 뉴스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세계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런 국가의 저력이 있는 거고 패전은 했지만은 천황제를 그 국민들이 대동아 번영 그 전범들이 무릎 꿇고서 내는 죽더라도 천황제는 지켜달라. 자, 이게 일본의 정신? 뭔가가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왕족 이런 거 없어졌죠. 왕족 욕하죠. 거꾸로. 이시 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결국 이시 왕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찬란한 문화 역사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는 1948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을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다. 뭔 항일운동 해가지고 임시정부 그따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국제기구가 인정한 해, 우리나라만 그렇게 주장했었다는 게 국제 유엔기구가 인정한 해가 뭐냐? 1948년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속보 이시바 총리 사퇴 의사 굳히기 당 분단 피하려는 의도인가? 사설 컬럼 자민 강요 경력자들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저녁부터 회견.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사임할 것 같습니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푸틴 불로장생 대화 삭제 CCTV 뒷수습 역효과. 강정규 기자가 YTN에서 9월 7일 했는데 CCTV가 지웠는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사람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할 수 있게 돼 점점 더 젊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불로장생도. 시진핑은 중국 지금은 70세도 젊은 편이에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 푸틴이 장기 이식을 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랬더니 그 벨라루스의 그 누구죠? 그 이 대통령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새끼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금 봐가지고는 씩 웃는 알아들을 거예요. 그 이쪽은 러시아 말 알아들으니까 씩 웃는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이 보이네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청천사 계곡 물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참 제가 그 폭포 수 맞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거 직접 맞으면은 이건
입산수도 하는 산 정도 되지 가에서 조금 맞고도 이렇게 아주 즐거워하는데 그 가부좌 틀고서 여기 폭포에서 5분만 견딜 수 있으면은 겨울 감기 없어지고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 대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물줄 비례도 충분합니다. 퍽 뒤집어 쓰질 못하네요. 무섭겠지. 근데 이게 보니까 과천 종합청사역에서 관악산, 청계산 쪽이 아니고 관악산 쪽으로 이게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쪽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관악산은 사당정 쪽으로만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없고, 또 과천 종합청사에서 올라가면은 청계산 쪽으로도 올라가는 데가, 청계산 쪽에는 이런 폭포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청계산을 제가 과천 쪽에서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계곡은 제가 못 봤거든요. 관악산 쪽인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도 이런 저는 이런 폭포, 여기는 너무 깊고 물이 맑고 요 정도 밑에서 물이 많을 때, 최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5분만 견디면은 건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